한글은 한자의 아류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자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의 그 편협한 시각이야말로 문제입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철학적 가치는 이미 현대 언어학계가 인정한 사실이라고요. 하버드대 동아시아학과 컨퍼런스장, 중국 교수의 날선 발언이 공기를 가르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에 두석학이 정면으로 충돌한 그날, 동아시아 언어학계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컨퍼런스장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글을 둘러싼 두 교수의 대립, 그 치열했던 현장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하버드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로버트라고 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3년 전, 한 학생의 논문을 읽은 날이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언어학 교수였답니다. 아침 9시 강의, 오후 연구실 근무, 주말엔 가끔 테니스나 치는.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연구실 책상에 쌓인 학생들의 과제물을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던 오후 3시,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의 논문이 제 눈에 들어왔죠. 뇌졸중 환자의 언어 재활에서 나타나는 문자체계의 영향 한글과 알파벳의 비교 연구. 이 논문은 뇌졸중 환자들의 언어 재활 과정에서 한글이 알파벳에 비해 2배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흥미로운 주제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논문을 읽어 내려갈수록 제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뇌졸중 환자들의 언어 재활 과정에서 한글을 사용한 치료가 알파벳을 사용한 치료보다 2배나 효과적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죠. 옆 연구실의 동료가 놀라서 들여다볼 정도였어요. 부끄러워서 손을 휘휘 저었는데 그만 커피를 책상에 쏟고 말았습니다. 하필 그 커피가 민수의 논문 위에 쏟아졌죠.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커피로 얼룩진 논문을 읽고 또 읽었죠. 한글이라는 문자가 뇌의 언어 중추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건 언어학계의 대혁명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를 제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이 논문, 정말 자네가 쓴 건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지도 교수님이었던 서울대 이 교수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한글의 과학성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될 줄, 또 중국의 유명한 언어학자와 학술적 논쟁을 하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그저 우연이 아니라는 거요. 한글이라는 문자 속에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 제대로 연구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우리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자리를 잡은 건 그곳의 교육 환경 때문이었어요. 주정부가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특히 저스트 비포라는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우리의 언어 치료 프로그램도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죠. 처음엔 작은 공간을 빌려 시작했습니다. 주정부의 교육 지원금 410만 달러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연방 정부에서도 115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해주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우리는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연구팀을 꾸리는 거였어요. 이 교수님이 한국에서 박사 과정 학생 2명을 데려왔고 저는 하버드에서 함께 일하던 연구원 3명을 영입했죠. 작지만 열정 넘치는 팀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연구는 한글과 한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뇌 활동을 관찰하는 것이었어요. 이 교수님이 서울에서 가져온 연구 자료를 보면 한글과 한자의 표기 체계 차이가 인지 과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흥미로웠죠. 처음 3달은 정말 바빴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한중 한자어 비교 연구도 하고 뇌파 검사도 하고 환자들의 언어 능력 변화도 추적했죠. 밤늦게까지 논문을 읽다가 연구실 소파에서 잠들기도 여러 번이었어요. 센터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엔 한국어를 배우려는 현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점차 언어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다국어를 쓰는 환자들한테서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죠. 우리 연구 결과는 하나둘씩 국제학술지에 실리기 시작했어요. 다국어 환경에서의 뇌 가소성, 한글과 인지 발달의 상관관계 같은 논문들이었죠. 학계의 반응도 꽤 긍정적이었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어느 날 중국 베이징에서 날아온 이메일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장외이민 교수의 그 이메일을 읽었을 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는 걸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의 연구를 정면으로 반박하겠다고 했어요. 한자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한글은 그저 변형된 문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전화기를 들어 이 교수님께 이 상황을 알렸죠. 중국에서 온 그 이메일은
우리 연구의 전환점이 됐어요. 장웨이민 교수는 최근 10년간 중국 인지언어학계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학자였죠. 그의 연구는 의미론과 문법, 한자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교육부의 핵심 연구 과제들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어요. 이메일에는 그동안 제가 발표한 논문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담겨 있었어요.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한자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죠. 특히 제가 쓴 한글과 인지 발달의 상관관계 논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답니다. 사실 장웨이민 교수의 반박은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연구가 국제학술지에 실리기 시작하면서 중국 학계에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울 줄은 몰랐답니다. 이 교수님과 밤새 대책을 논의했어요. 우리가 가진 건 데이터뿐이에요. 교수님의 말씀이 맞았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즉시 연구팀을 재정비했어요. 한글과 한자의 인지과학적 비교 연구에 집중하기로 했죠. 다음 날부터 우리는 더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어요. 한글은 표문자로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과학적이라는 걸 증명해야 했거든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프리츠 포스 교수가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을 발명했다고 평가한 것도 좋은 근거가 됐답니다. 하지만 장웨이민 교수의 반박은 점점 더 거세졌어요. 학술적인 비판을 넘어 언론 인터뷰까지 시작한 거죠. 한글은 한자 문화권에 변형된 산물에 불과하다는 그의 발언이 중국 언론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더 나아가 한자야말로 인류 최고의 문자 체계라며 문화 제국주의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내 소수 민족 언어 연구자들이 우리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고유 문자가 한자에 밀려 사라져가는 현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죠. 우리 연구진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특히 한글과 한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뇌 활동을 비교하는 연구에 집중했죠. MRI 촬영 결과 한글을 읽을 때와 한자를 읽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달랐다는 게 흥미로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낯선 중국인 여학생이었는데 장웨이민 교수의 제자라고 했죠. 그녀가 들고 온 자료가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자료 봉투에는 장웨이민 교수의 숨겨진 과거가 담겨 있었어요. 그 안에는 문화대혁명 시절 그의 가족이 소수민족으로서 겪었던 고난과 차별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가 한자의 우수성을 집요하게 주장하게 된 개인적 동기가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문화대혁명 시기, 그의 가족이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겪었던 아픈 기억들, 그리고 그가 왜 그토록 한자의 우수성을 주장하게 됐는지를 설명해주는 개인적인 기록들이었죠. 교수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교수님께 물었을 때 교수님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답니다. 장웨이민 교수의 제자가 가져온 자료는 폭탄과도 같았어요. 그 자료에는 문화대혁명 시기 그의 가족이 소수민족으로서 겪은 고난과 차별, 그리고 그가 한자의 우수성을 집요하게 주장하게 된 이유를 암시하는 개인적인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최고의 석좌 교수이자 중국 언어학계의 거장이 티베트 출신 언어학자의 손자라는 사실이,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의 반응이었죠. 이런 사적인 자료로 저를 위협하시겠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면서도 단호했고 화면 속 그의 표정은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자는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완벽한 문자체계입니다. 당신들의 한글은 그저 서툰 모방에 불과해요. 이런 치졸한 협박으로 내 주장을 꺾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 교수님과 저는 당황했어요. 우리의 의도는 협박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그의 분노가 커진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뒤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 언어 연구를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장웨이민 교수는 더욱 거세게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주요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한글의 과학성을 정면으로 반박했죠. 한글은 그저 한자의 영향을 받은 변형된 문자일 뿐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과학성이란 건 근거 없는 환상이에요. 우리의 연구 결과도 악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뇌활성화 패턴에서 나타난 한글의 독창적인 효과를 처리 과정의 복잡성으로 왜곡하거나 데이터 해석에서 의도적으로 한글의 장점을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비판했습니다. 뇌활성화 패턴이 다르다고요. 그건 오히려 한글의 비효율성을 증명하는 거죠. 더 많은 뇌 영역을 사용한다는 건 그만큼 처리 과정이 복잡하다는 의미니까요.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우리 센터에 다니던 중국 유학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중국 정부의 압력으로 공동 연구를 하던 베이징의 병원들도 연락을 끊었죠. 심지어 우리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던 국제학술지도
갑자기 계제를 보류한다는 통보를 해왔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건 과학적 데이터뿐이에요. 이걸로 싸워야 해요. 다음 달 하버드 국제 언어학 컨퍼런스에서 모든 걸 공개하는 거예요. 준비는 철저했어요. 팀원들은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정리하며 지쳤고 연구실에는 커피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임상 실험 참가자 수를 늘리기 위해 새벽부터 작업을 시작했고 MRI 기계 앞에서 꼼꼼히 기록을 남기며 오류를 줄이려 애썼죠. 더 많은 임상 데이터를 모았고 MRI 촬영도 반복했죠. 특히 다양한 언어 사용자들의 뇌 활성화 패턴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놀라웠답니다. 한글이 가진 과학성이 명확하게 증명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컨퍼런스를 일주일 앞두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장외이민 교수가 우리 연구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는 실험 데이터의 일부가 임의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실험 환경이 한글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 같네요. 이 교수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이기니까요. 하버드행 비행기를 타면서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이제 남은 건 컨퍼런스뿐이었죠. 그곳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였어요. 우리의 연구, 한글의 가치, 그리고 어쩌면 장외이민 교수의 운명까지도요. 하버드 국제 언어학 컨퍼런스를 사흘 앞두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장외이민 교수 측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한글의 내 과학적 우수성.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가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세웠어요. 그들이 발표하려는 연구는 심각한 방법론적 결함이 있습니다. 제가 컨퍼런스에서 그 허점을 낱낱이 밝히겠어요. 이 교수님은 오히려 차분해 보였어요. 우리에겐 데이터가 있잖아요. MRI 촬영 결과, 임상 실험 기록, 모든 게 완벽해요. 교수님 말씀이 맞았죠. 6개월간 15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니까요. 컨퍼런스 전날, 우리 팀은 밤늦게까지 발표 자료를 점검했어요. 특히 뇌졸중 환자들의 회복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에 공을 들였죠. 한글을 배우면서 뇌의 언어 중추가 활성화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새벽 2시,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장외이민 교수의 제자였죠. 교수님께서 새로운 연구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걸 공개하실 예정이라던데요. 그녀의 말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지만 그가 새로운 반격을 준비 중이라는 신호가 분명했어요. 연구실에서 며칠째 잠도 안 주무시고 집중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매우 철저하게 준비 중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움직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에 장외이민 교수의 인터뷰가 실렸거든요. 그들의 연구는 조작됐습니다. 오늘 그 증거를 공개하겠어요. 그의 발언은 명백히 준비된 반격의 시작이었고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컨퍼런스장은 이례적으로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어요. 장외이민 교수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죠. 그는 한자의 역사적 우수성을 강조하며 한자는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동아시아 문명의 근본입니다. 반면 한글은 표현 문자로서 고유한 역사적 독립성이 부족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 MRI 데이터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의 이런 활성화 패턴은 기존의 과학적 연구 결과와 맞지 않습니다. 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우리의 연구 신뢰성을 흔들려 했습니다. 역사적 우수성을 강조하며 우리 연구의 허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 이 교수님이 단상에 올랐을 때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차분하게 말씀을 시작하셨죠. 오늘 우리는 진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진실을요. 그리고 시작된 우리의 반격. 실시간 MRI 촬영 영상에서는 한글을 읽을 때 뇌의 언어 중추와 관련된 영역이 활성화되는 모습이 명확히 나타났고 환자들의 회복 과정 기록은 언어 재활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통계 분석 결과도 명료했죠. 피험자의 85%가 한글을 사용한 그룹에서 인지 점수와 발음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증명했어요. 모든 증거가 완벽했어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장외이민 교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뇌활성화 패턴이 실제로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증명한 거였죠. 청중석에서 장외이민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그의 주장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당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완고한 자존심이 느껴졌어요. 우리의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 했죠. 그날 밤 늦게까지 우리는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논의했어요. 장외이민 교수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우리에겐 과학적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답니다. 하버드 컨퍼런스 이후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세계적인 학술지 랭귀지의 편집장이었죠. 한글의 과학성에 대한 당신들의 연구, 우리가 검증해보고 싶습니다. 이 교수님과 저는 밤낮 없이 준비했어요. 논문 심사는 정말 까다로웠죠. 먼저 편집장의 초기 평가를 거쳐야 했고, 이후 3명의 전문가가 익명으로 우리 연구를 검토한다고 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MRI 데이터의 검증이었어요. 모든 실험의 프로토콜을 표준화하고 노이즈를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했죠. 특히 통계 분석 과정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답니다. 장외이민 교수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뇌과학 연구에서 문화적 편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박 논문을 제출했죠. 그는 우리의 실험 조건이 한글 사용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다고 주장하며 뇌 활성화 데이터를 해석할 때 중립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생성문법과 인지언어학의 오랜 논쟁처럼 이론적 관점의 차이도 컸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반복 실험을 통한 재현성 확인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고 여러 연구진의 검토를 거치면서 우리의 연구는 더욱 탄탄해졌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국 S대학교의 한 교수님의 연구가 랭귀지에 실렸을 때였어요. 이 연구는 한글 사용이 외의 언어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다중 언어 환경에서도 학습 효과가 우수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우리의 주장을 강력히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인지 능력과 언어 재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데이터로 상세히 제시해 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죠. 한국어의 언어 사용 효율성을 입증한 그의 연구는 우리의 주장에 강력한 지지대가 되어주었죠. 결국 우리 연구는 3개월간의 엄격한 심사 끝에 게재가 확정됐어요. 심사위원들은 특히 우리가 수집한 MRI 데이터의 일관성을 높이 평가했죠. 25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실험, 표준화된 프로토콜, 엄격한 통계 분석, 모든 과정이 과학적 기준을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뜻밖의 지원을 받았어요. 유럽과 미국의 신경언어학자들이 우리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언어 재활 치료 분야에서 한글의 가능성을 주목했죠. 장외이민 교수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제 그의 주장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이념적 대립도 문화적 편견도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하버드 컨퍼런스와 랭귀지 저널 게재 이후 우리 연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언어 재활 치료 프로그램에 한글을 활용하는 실험적 교육 모델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다국어 사용자들의 인지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이 교수님 말로는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한국어 세계화 전략을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죠. 실제 데이터로 확인된 한글의 성장은 놀라웠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한국어 세계화 전략에 따르면 248개였던 세종학당이 2027년까지 350개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닌 한글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였죠. 한국어 사용자 수도 인상적이었어요. 2020년 기준으로 무려 7,730만 명이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전 세계 언어 중 14위라는 건 한국어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였죠. 이런 성과는 한글의 과학성을 연구하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됐답니다. 우리 연구진은 이 흐름을 더 구체적인 데이터로 뒷받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뇌졸중 환자들의 회복 과정을 추적하는 임상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고 한글과 다른 문자 체계의 사용이 언어 습득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언어 치료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눈에 띄었죠. 전 세계 언어 치료 시장이 2023년 99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1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거든요. 이런 시장의 성장은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답니다. 유네스코가 1989년에 제정한 세종대왕상의 의미도 새롭게 다가왔어요.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이 상은 한글의 가치를 세계가 인정한 상징이었으니까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이 현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죠. 매일 새로운 연구 결과가 쌓여갔어요. 우리는 한글의 과학성을 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실제 임상 데이터를 모으고 더 정교한 연구 방법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답니다. 특히 반가웠던 건 젊은 연구자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들은 한글이 다중언어 학습과 신경 재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해 주었죠.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았어요. 더 많은 임상 데이터가 필요했고
연구 방법도 더욱 발전시켜야 했죠. 게다가 장외이민 교수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이제는 학문적 논쟁을 넘어 정치적인 주장까지 펼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체계적인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연구진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표준화된 연구 프로토콜을 개발했죠. 이런 노력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답니다. 매일 아침 연구실에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우리의 연구가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죠. 세종대왕님의 꿈이 이제는 전 세계의 꿈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해요. 더 많은 연구, 더 많은 증거, 그리고 더 많은 가능성을 향해서요. 한글의 과학성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가 우리의 연구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세계 미래 세대를 잇는 한국어 세계화 전략을 발표했고 하버드의 제 동료들도 깊은 관심을 보였죠. 전 세계 곳곳에서 세종학당이 문을 열고 있었어요. 네팔의 깊은 산속 마을에서도 쿠바의 푸른 해변가에서도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특히 베트남에서는 한글 수업을 듣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베트남 내 주요 기업들이 한국어 능력을 우대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뜨거워졌다는 이야기도 들렸죠.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의 인기가 베트남에서 높아진 것도 한글 학습 열풍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한글이 이렇게 특별한 줄 몰랐어요. 세종학당에서 만난 한 러시아 학생이 말했죠. 다른 문자들과는 뭔가 달라요. 마치 퍼즐을 맞추듯 재미있게 배울 수 있거든요. 가장 신기했던 건 디지털 세상에서 피어나는 한글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메타버스 세종학당에서는 전 세계 학생들이 가상 공간에서 만나 함께 한글을 배우고 있었죠. 학생들은 한국 전통 한옥을 재현한 가상 공간에서 수업을 듣고 게임처럼 설계된 퀘스트를 통해 한국어 단어와 문법을 익히는 방식으로 학습했습니다. AI 선생님과 대화하며 한국어를 연습하는 광경은 마치 미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답니다. AI 한국어 선생님 애플리케이션도 놀라웠어요. 학생들은 AI와 자유롭게 대화하며 발음을 교정받고 장문 피드백도 받을 수 있게 됐죠. 디지털 기술이 한글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거예요. 하버드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제 동료 교수들이 한국어 수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수강 신청 경쟁도 치열해졌어요. 실제로 한 교수님은 자신의 자녀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교수님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언어를 연구하기 위한 특별 세미나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죠. 예일이나 스탠포드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죠. 제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건 한글의 과학성이 학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MIT나 캠브리지의 언어학 수업에서도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음소 문자로서의 완벽한 체계, 학습의 용이성, 발음과 문자의 명확한 대응. 이런 특징들이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는 거죠. 세종대왕님이 꿈꾸셨던 것처럼 한글은 이제 진정한 세계의 글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답니다. 요즘 제 연구실은 매일이 새로워요. 지난주에는 프랑스 파리의 언어학자가 찾아왔고 그는 한글이 언어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싶어 했어요. 이번 주에는 브라질의 의사가 방문했는데 한글의 체계적 구조를 활용해 의학적 의사소통 교육 모델을 개발하려는 아이디어를 공유했죠. 한글의 과학성을 자신들의 연구에 접목해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특히 감동적인 건 세계 곳곳에 학생들이 보내오는 편지예요. 한글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글자 쓰는 게 즐거워졌어요. 드디어 제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곤 한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처음 한글을 연구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한글은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답니다. 며칠 전 한 외국인 학생이 제게 물었어요. 한글이 이렇게 특별한 줄 몰랐어요. 왜 진작 알려주지 않으셨나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죠. 이제 알게 된 게 어디야. 앞으로가 더 기대되지 않나? 매일 아침 연구실에 들어서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세종대왕님이 꿈꾸셨던 모든 일을 위한 글자가 디지털 시대를 만나 전 세계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언어로 거듭났으니까요. 메타버스와 AI 기술이 한글 교육을 혁신하며 세종대왕님의 창조 정신이 현대 기술과 결합해 인류에게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글은 시공간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과 만나고 있어요. 제가 처음 한글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매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답니다. 메타버스에서 만난 전 세계 학생들이 한글로 소통하는 모습을 볼 때면
문자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돼요. 우리의 연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글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이제 그 가능성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는 일만 남았답니다. 오늘은 한 외국인 교수의 눈을 통해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재발견하고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에 대한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한글을 배우고 소통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한글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글이 글로벌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